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주 먼 옛날, 저 광활한 중원 대륙을 가로지르던 그 오래된 바람입니다. 눈을 감고 그 바람의 결을 느껴보세요. 흙내음과 풀내음,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역사의 향기가 실려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웅들이 전설이 되기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찬란하고도 고요했던 봄날의 정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후한 말기. 거대한 제국이 마치 저무는 해처럼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황실의 위엄은 낡은 비단처럼 해졌고 조정의 기둥들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세상은 혼란스러웠다고 하나 역사의 흐름을 아주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바라보면 그 혼란조차도 거대한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 숲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저 멀리 황건적인 무리가 일으킨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소란함이 닿지 않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탁군의 장터로 향합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장터의 낡은 기와 지붕 위로 꿀처럼 끈적하게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지만 그 소음들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편안한 백색 소음이 되어 귓가를 스칩니다. 그 북적임 속에서 유독 고요한 기운을 품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 유비는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높게 붙은 관청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긴 귓불은 넉넉한 인품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는 지프로 짠 신발과 돗자리를 파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결코 남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며 분노하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담아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의 인파를 가르며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울림. 턱 밑엔 억센 수염이 빳빳하게 솟아있고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웅장한 사내. 장비가 나타납니다. 그는 고기를 파는 사람이었으나 그 기계는 천하를 호령할 장군의 그것이었습니다. 장비의 눈빛이 유비의 깊은 눈과 마주칩니다. 두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내면에 흐르는 같은 뜨거움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찰나의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 멀리서 붉은 대추빛 얼굴에 긴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걸어오는 거인이 있습니다. 관우입니다. 초록빛 점포를 두른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거목이 걸어오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봉황의 눈을 가늘게 뜨고 세상을 응시하는 그의 기품은 주변의 공기마저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세 남자는 운명처럼 한 주막에서 마주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술이 놓여 있습니다. 달그락,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작은 소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고 출신을 묻고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뜻을 묻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순수한 열망들이 하나로 섞이며 주막 안의 공기는 따스하게 데워집니다. 장비가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리는 베이스 현의 소리 같습니다. 내 집 뒤편에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있소. 지금 꽃이 만발하여 붉은 구름 같으니 내일 그곳에서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고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와 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을 받아 더욱 온화하게 빛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거처에서 잠을 청했지만 아마도 꿈속에서는 이미 흩날리는 꽃잎 속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비의 집 뒤편 도원이라 불리는 그곳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듯 몽환적입니다. 수백, 수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한방눈처럼 소리 없이 흩날립니다. 분홍색 비단이 하늘거리는 듯 세상은 부드러운 향기와 색채로 가득 찹니다. 세 남자는 그 꽃빛 속에 섭니다. 향을 피우자 푸른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복숭아꽃 사이를 헤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향냄새는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아래 닿는 흙은 봄의 기운을 머금어 폭신하고 따뜻합니다. 머리 위로는 끝없이 꽃잎이 떨어져 내리고 그들의 어깨와 머리 위에도 분홍빛 꽃송이들이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유비가 먼저 입을 엽니다.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 공경에 빠진 이들을 돕고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합니다. 관우와 장비가 그 뒤를 따릅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집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오니 황천우토시여 굽어 살피소서.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칠 것입니다. 그 맹세는 웅장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에 속삭이는 약속이었고 흐르는 바람에 새기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잠시 멈추고 새들도 지저김을 멈춘 채 그들의 맹세를 듣는 듯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들의 진심에 감응하여 따스한 기운을 내려보냅니다. 맹세가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유비가 형님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고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난 벅찬 환희의 이슬입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술잔이 오갑니다. 술은 독하지 않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꽃잎이 띄어진 술잔을 비우며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의로운 영웅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에 마을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대장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치익,
치익.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처럼 들려옵니다. 유비는 2개의 검, 쌍고검을 만듭니다. 관우는 82근이나 나가는 육중한 청룡 언월도를, 장비는 구불구불한 뱀의 형상을 한 장팔사모를 손에 굽니다. 무기들이 완성되는 과정조차 예술적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태어난 강철은 차가운 물을 만나 단단해지고, 장인의 망치질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쿵, 쿵 울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도원의 꽃잎은 지고 열매가 맺히겠지만 그날 맺은 의형제의 맹세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도원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립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나무 아래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서 유비의 숨소리, 관우의 수염을 스치는 바람소리, 장비의 묵직한 코고는 소리가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이 평화로운 정원을 떠나 거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향긋한 꽃내음 속에 파묻혀 달콤한 꿈을 꿀 뿐입니다. 도원의 꽃비가 멈추고 이제의 계절은 뜨거운 여름을 향해 흐릅니다. 바람의 냄새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향긋했던 꽃내음 대신 무겁고 진한 향료의 냄새와 뜨겁게 달궈진 대지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여정은 평화로운 시골을 떠나 제국의 심장부인 낙양과 장안, 그 거대하고 화려한 누각들 사이로 들어섭니다. 황금빛 기와가 끝없이 펼쳐진 황궁. 그곳에는 검은 구름처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동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이 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요.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궁궐의 바닥이 쿵, 쿵 하고 울립니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된 연회장은 밤낮 없이 촛불이 타오르고 술 냄새가 안개처럼 자욱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어딘가 위태롭습니다. 촛불이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세상의 영웅들이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모여듭니다.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호로관이라는 거대한 관문 앞. 대지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습니다. 저 멀리 성문이 열리고 한 줄기 붉은 불꽃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포입니다. 그가 탄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 온몸이 붉은 수처럼 타오르는 그 말 위에 앉은 여포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전쟁의 신이 강림한 듯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방천 화극은 햇빛을 받아 눈이 멀듯 찬란한 은빛 섬광을 뿜어냅니다. 그의 머리에 쓴 자금관의 긴 깃털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춥니다. 그때 우리의 영웅 3형제가 나섭니다. 장비가 먼저 벼락 같은 기세로 달려나가고 관우가 그 뒤를 청룡처럼 휘감으며 따릅니다. 그리고 유비가 2 검을 들고 흐름을 조율합니다. 이 싸움은 잔혹한 사륙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인들이 펼치는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강철의 춤입니다. 챙강, 챙강.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불꽃이 반딧불이처럼 흩날립니다. 여포의 방천화극이 거대한 부채를 펴듯 허공을 가르면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묵직한 산처럼 그 공격을 받아내고 장비의 장팔사모가 뱀처럼 틈을 파고듭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그들의 모습을 가렸다가 드러내기를 반복합니다. 네 사람의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두드리는 거대한 북소리가 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흐릅니다. 영웅들의 거친 숨소리와 흐르는 땀방울마저 햇살 아래 보석처럼 빛납니다.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그날의 광경은 전설이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역사에 새겨집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전장의 흙먼지는 가라앉고 서늘한 달빛이 비추는 고요한 정원이 나타납니다. 동탁이 도읍을 장안으로 옮긴 후 권력의 정점에서 취해 있을 때 왕윤이라는 노신의 집 후원입니다. 연못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수면 위에는 연꽃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선. 달이 구름 뒤로 숨을 만큼 아름답다는 폐월의 미모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얀 비단 소매가 물결처럼 허공을 가릅니다. 그녀의 춤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슬픈 기도에 가깝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가녀린 어깨, 흔들리는 눈동자에 담긴 우수,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아름다운 달빛의 춤은 두 남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권력의 화신인 동탁과 무력의 화신인 여포. 왕류는 이 연환계라는 보이지 않는 실을 이용해 두 거인을 묶습니다. 여포는 초선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 가슴 시린 연정을 느낍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그도 사랑 앞에서는 한 명의 수줍은 소년이 됩니다. 반면 동탁은 그 아름다움을 독점하려 합니다. 사랑과 질투, 그리고 권력욕이 얽히고 설킨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봉희정이라는 정자에서 여포와 초선이 만나는 장면은 한편의 서정시와 같습니다. 장군. 초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여포의 귓가에 닿습니다. 여포의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그의 심장에 불을 지릅니다. 그때 동탁이 나타나 질투에 눈이 멀어 여포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은 빗나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묵은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정화의 비바람입니다. 운명의 날, 궁궐로 향하는 동탁의 수레바퀴 소리가 유난히 요란합니다. 거대한 성문 안으로 그가 들어서자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듯합니다. 내 아들 봉선은 어디 있느냐? 동탁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여포가 걸어 나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역적을 치라는 조칙이 여기 있다. 여포의 외침과 함께
방천 화극이 번개처럼 번뜩입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제국을 짓누르던 어둠의 무게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피비린내보다는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지며 물길이 트이는 듯한 시원함이 감돕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쉽니다. 동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여포와 초선의 슬픈 인연도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갑니다. 장안의 거리에 비가 내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물은 거리의 먼지를 씻어내고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줍니다.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혼란의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조가 일어서고 손책이 강동을 누비며 우리의 유비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장안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다시 햇살이 비칩니다. 하지만 그 햇살의 색깔은 예전과 다릅니다.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눈빛처럼 더 깊고 날카로우며 차가운 지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무력의 시대에서 지략과 야망의 시대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은 중원의 중심, 허도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바람조차 쉬이 범접하지 못하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조조. 자는 맹덕. 그는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고독한 전략가로 보입니다. 그가 서재에 앉아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흑돌과 백돌이 얽히고 설킨 형국은 마치 천하의 모습과 같습니다. 조조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돌 하나를 집어듭니다. 탁! 바둑돌이 판 위에 놓이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립니다. 그는 낡은 황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어린 황제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둡니다. 이것은 감금이 아닙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둥지 속에 알을 품듯 그는 황제의 권위를 빌려 천하의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으리라. 그 목소리에는 비정한 결단보다는 시대를 꿰뚫어 보는 자의 서늘한 고독이 묻어납니다. 한편 저 멀리 남쪽 장강의 물결이 굽이치는 강동 땅에는 젊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손책, 강동의 소패왕이라 불리는 청년입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햇살처럼 그의 기계는 눈부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옥새, 그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바라는 옥새를 원술에게 담보로 맡기고 군사를 얻습니다. 철석, 철석, 장강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는 강동의 땅을 하나씩 평정해 나갑니다. 낡은 시대를 밀어내는 젊은 파도처럼 그의 등장은 싱그럽고 활기찹니다. 다시 계절이 바뀝니다. 바람은 차가워지고 낙엽이 뒹구는 서주성으로 가봅니다. 유비는 이곳에서 인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으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어느 달이 밝은 밤, 장비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늑대처럼 기회를 엿보던 여포가 성을 차지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보금자리를 뺏긴 유비.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성일 뿐. 사람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담담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어제의 적이었던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제 무대는 합의성으로 옮겨집니다. 겨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성 주위는 조조가 끌어들인 강물로 인해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에 잠긴 성벽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여포. 그 화려했던 비장군도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성루에 선 여포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회암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명마 적토마만이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고 여포는 포박되어 조조 앞으로 끌려옵니다. 백문 누위, 하얀 눈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영웅의 말로는 언제나 쓸쓸하고 비장합니다. 여포는 목숨을 구걸해 보지만 유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조조에게 과거의 정원과 동탁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난세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여포의 최후는 잔혹한 처형이라기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불꽃이 차가운 눈 속에서 사그라드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옵니다. 허도의 정원에는 매화가 지고 푸른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어느 날입니다. 톡톡, 톡톡, 넓은 잎사귀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옵니다. 정원 한가운데의 작은 정자에서 조조와 유비가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잘 익은 푸른 매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청매자비의 영웅을 논하다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숨 막히는 심리전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두 친구의 한가로운 술자리에 불과합니다. 조조가 술잔을 들며 묻습니다. 현덕, 그대는 지금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유비는 겸손하게 몸을 낮추며 원소, 원술, 손책 등의 이름을 댑니다. 조조는 그때마다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조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비를 꿰뚫어 보듯 말합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 두 사람뿐이요. 그 순간 하늘이 번쩍하며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르릉 쾅! 유비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젓가락과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챙그랑.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재능을 조조에게 들켰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찰나의 기지였습니다. 유비는 천둥 소리에 놀란 척하며 몸을 굽혀 숟가락을 줍습니다. 이 봄비 내리는 정원에서의 대화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수만 대군이 부딪히는 전쟁터보다 더 긴장감 넘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유비는 깨닫습니다. 조조라는 거대한 새장 안에 갇혀 있다가는 언젠가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비는 계속 내립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유비는 생각에 잠깁니다. 흙 속에 묻혀 때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는 웅크린 채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얻어 조조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말에 올라타 성문을 나서는 유비의 뒤로 허도의 성벽이 멀어집니다. 비개인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다시 드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거세집니다. 유비가 새장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거친 폭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밀려오자 도원결의로 맺어진 형제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전쟁의 소란스러움은 멀리하고 우리의 시선은 안개 자욱한 어느 흑산 위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고독한 거목처럼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관우입니다. 그의 곁에는 유비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마차가 있고 사방은 조조의 군사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의 무예뿐만 아니라 그 대나무 같은 절개를 사랑했지요. 조조는 관우를 죽이는 대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산 위로 사자가 오르고 관우는 깊은 고민 끝에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나는 조조가 아닌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형님인 유비의 생사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떠날 것이다. 조조는 그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조건을 모두 수락합니다. 비록 몸은 조조의 진영에 머물게 되었지만 관우의 마음은 언제나 저 먼 하늘, 유비가 있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에게 한 마리 말을 선물합니다. 온몸이 붉은 숯불처럼 타오르는 전설의 명마 적토마입니다. 여포가 사라진 후 주인을 잃고 슬퍼하던 그 말이 관우를 보자 기쁘게 울부짖습니다. 히잉. 관우가 말의 갈기를 쓰다듬자 적토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머리를 비빕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와 원소 사이의 전운이 감돕니다. 백마라는 곳에서 원소의 맹장, 알량과 문추가 조조군을 위협합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 떠나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잔혹한 사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찰나의 예술입니다. 관우가 적토마에 올라타자 붉은 바람이 되어 전장을 가로지릅니다. 그의 청룡 언얼도가 허공을 가르며 반원을 그립니다. 쉬익,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안양과 문추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말 아래로 떨어집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결하여 고통조차 느낄 새 없는 완벽한 일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우에게 유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비가 원소의 진영에 있다는 소식. 관우는 망설임 없이 짐을 꾸립니다. 조조가 준 금은보화는 그대로 창고에 넣어두고 오직 적토마와 청룡 언얼도 그리고 형스님들을 태운 마차만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전설적인 여정 오간육참이 시작됩니다. 다그닥 다그닥 적토마의 말 발굽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며 고요한 산길을 울립니다. 관우는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넙니다.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이 길을 막아서지만 관우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마치 길가에 뻗어나온 덩굴가지와 같습니다.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가볍게 휘둘러 그 덩굴을 쳐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형제들이 다시 만납니다. 유비, 관우, 장비, 흩어졌던 세 줄기의 물줄기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큰 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지나온 고난을 씻어내는 정화수이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입니다. 한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북쪽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조조와 원소, 당대 최강의 두 세력이 관도에서 맞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황하가 굽이쳐 흐르는 평원, 강을 사이에 두고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병사들은 지쳐갑니다. 그때 조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원소의 군량미가 쌓여 있는 곳, 오소의 위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조조는 직접 정예의 기병을 이끌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으나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되어 밤하늘을 집어삼킵니다. 타닥, 타닥, 화악, 황금빛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쌓여있던 곡식들이 타들어가며 내는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그 불빛은 마치 거대한 연꽃이 밤하늘에 피어난 듯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오소의 불길은 원소의 야망을 태우고 조조의 시대를 여는 봉화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우리의 유비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패배와 도주, 그리고 얹혀 사는 삶. 신야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된 그는 평화롭지만 무료한 나날을 보냅니다. 어느 날 유비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탄탄한 근육은 사라지고 말랑말랑한 살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비육지탄이로구나.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늙어가는 육신과 달리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그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신야의 작은 성에도 눈이 내립니다. 유비는 말을 타고 눈 덮인 숲길을 나섭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숲속 깊은 곳에서 은거하던 도인 사마위를 만납니다. 고요한 숲속 오두막, 차 끓이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수경 선생은 유비를 보며 맑은 눈빛으로 말합니다. 장군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은 있으나 날개를 달아줄 사람이 없군요. 복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룡. 엎드려 있는 용. 봉추. 아직 날지 않은 봉황. 그 신비로운 이름들이 유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신야의 작은 성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똑, 똑, 똑. 유비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빈 옥자처럼. 그의 곁에는 천하를 그릴 붓을 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양양성에서 큰 연회가 열립니다. 유표를 대신하여 유비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뒤편에서는 차가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표의 처남 채모가 유비의 인망을 시기하여 그를 해치려 한 것입니다. 성문을 빠져나온 유비는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의 말 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앞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계라는 이름의 넓고 깊은 개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는 말굽비를 꽉 쥐고 외칩니다. 정로야, 정로야, 오늘 나를 저버리려느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로가 뒷다리에 힘을 잔뜩 싣더니 대지를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유비와 말은 공중에서 정지한 듯 거친 물살 위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첨벙, 묵직한 소리와 함께 말은 무사히 건너편 언덕에 착지합니다. 길을 잃은 유비는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유비는 다시 한번 사마휘와 마주합니다. 차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방 안. 사마휘는 유비에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복룡과 봉추. 이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그들이 누구냐고 묻지만 사마휘는 그저 껄껄 웃으며 말을 아낍니다. 유비가 신야로 돌아오자 한 선비가 그를 찾아옵니다. 서서. 자는 원직.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서는 유비의 군사가 되어 조조의 장수 조인이 펼친 팔문금쇄진이라는 난해한 진법을 마주합니다. 서서의 지휘 아래 유비의 군대는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조조군이 만든 철벽 같은 미로를 유비군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파고들어 흩어버립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둥둥 울릴 때마다 진영은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첫 승리, 지략이 만들어낸 통쾌하고도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조조는 서서의 재주를 탐내어 그의 노모를 인질로 삼고 가짜 편지를 보내 서서를 불러들입니다. 가을 바람이 찹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길목에서 유비와 서서는 작별을 고합니다. 유비는 서서의 소매를 잡고 놓지 못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대를 보내야 하다니. 내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구려. 서서가 말을 타고 멀어집니다. 유비는 그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다그닥, 다그닥. 서서가 급히 말을 돌려 돌아온 것입니다. 유비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서서가 말 위에서 몸을 굽히며 급하게 그러나 진중하게 말합니다. 주공. 제 마음이 어지러워 잊고 갈 뻔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용중이라는 곳에 천하를 품은 기재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유비의 눈이 커집니다. 그가 바로 수경 선생이 말한 복룡, 제갈량, 자는 공명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조화를 꿰뚫고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부디 그를 찾으십시오. 말을 마친 서서는 다시 채찍을 휘둘러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제갈량, 와룡, 공명,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처럼 낯익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세상은 보랏빛 황혼으로 물듭니다. 유비는 서서가 가리킨 방향, 저 멀리 융중의 산세를 바라봅니다. 그곳은 구름에 가려 신비롭게 보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그는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이라도 찾아가 그 잠자는 용을 깨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삼고 초려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유비의 긴 여정은 잠시 쉼표를 찍습니다. 전쟁의 북소리도 말 발굽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온한 밤입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입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제갈량의 별일까요? 유비는 미소를 머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우리도 긴 역사 여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도원의 꽃향기부터 단계의 물보라, 그리고 숲속의 차 향기까지 그 모든 기억이 따스한 이불처럼 당신을 덮어줍니다. 영웅들은 잠시 역사라는 책장 속에서 잠들고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들의 열정도 밤의 고요함 속에서는 그저 아련한 옛 이야기가 되어 당신의 꿈결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깊은 밤, 평화로운 꿈꾸시길 바랍니다.